네, 두 분과 함께합니다. 외교부 제1차관을 지낸 최종건 연세대 교수 모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트럼프 2기 시대의 한미 관계를 한번 좀 진단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이전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시각으로 지난주 목요일로 제가 기억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자하고 통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최종건 교수께 좀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 어떻게 타이밍이 좀 어땠다고 보십니까? 예,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10월 7일 날 오전 7시 59분, 네, 12분간 통화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가 당선되고 그 다음 날 전격적으로 한 거예요. 네. 저는 상당히 빨리 민첩하게 했다고 평가하고 싶고요. 되게 빠른 타이밍이라고 보았죠. 예, 뭐 적절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았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예,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이스라엘하고 제일 먼저 통화를 했대요. 아마 지금 현 상황이 있을 것 때문에 그럴 거고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하고 통화를 했다고 하고요. 예. 아무래도 중동 문제가 우선시 된다는 시그널도 있을 거고 그리고 젤렌스키하고도 통화를 했고요. 네. 또 우리 아시아 쪽으로 보면 순서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외교관 입장에서는 누가 먼저 했느냐. 그렇잖아요. 중국하고 맨 먼저 했고요. 그다음에 한국,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이 한국 뒤에 했어요? 예, 뭐 그거는 뭐 일본이 뭐 일정이 안 맞았는지 어쨌든 우리가 우선이었고요. 근데 어쨌든 그 7일 날 오전 8시 경에 시위 동안 통화했는데 네. 이날이 윤석열 대통령의 소위 대국민 담화 겸 2시간 기자회견. 반에 있는 기자회견. 예, 온 국민이 보다가 TV를 끈 분들이 많다고 들렸는데요. 근데 그 기자회견장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합 중국 대통령 당선일의 통화 내용을 많이 밝혔어요. 바로 그건데 네. 쭉 열거했잖아요. 이 얘기했고 저 얘기했고 막 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먼저 통화의 정상 간의 통화를 배석을 해보면 특히 당선과 같이 좋은 일에 이 통화를 배석을 하면 그리고 두 분이 처음이시니까 안녕하십니까. 통화에 대해서 영광입니다.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미동맹 잘해 보십시다. 그리고 조만간 한번 봅시다라고 하는 당연한 것들을 반복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상호 우호를 양국 간의 우호를 다지기로 하였다. 뻔한 얘기들. 그러나 통화를 했기 때문에 이걸 밝히는 것이 중요한데 네. 이번에는 좀 내용이 많았어요.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지 이것저것 물어보더라. 한반도 상황을 포함해서. 그리고 특히 한미 간의 조선 협력, 해운 조선 협력을 밝혔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황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빠른 시일 내에 회동하자고 했는데 아니 양측이 만나기도 전에 신뢰가 형성되기도 전에요. 특히 자신의 발언이 아니라 상대의 발언을 언론에 직접 공개한다는 것은 외교적 프로토콜로 보면 결례입니까? 예, 결례입니다. 더 큰 결례도 있었습니다. 뭔데요? 그 7일 날 대국민 담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상회교하느라고 유럽과 아시아에 가보면 만찬도 하고 그런다. 그때마다 각국 정상들이 트럼프가 기환하면 걱정이 많다. 예, 맞아요. 그 얘기했어요. 예, 그러면서 한국은 어떤 대책이 돼 있냐. 네, 물어보더라. 물어보더라. 네. 그러니까 오늘이 당선되고 이제 막 그 축포가 터지는데 야 트럼프 오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들을 유럽과 아시아 정상들이 수근수근거리면서 다 하더라. 네, 맞아요. 예, 이거를 또 장황하게 맞아요,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도 그 대목을 좀 그날 뜨끔하고 많이 벌컥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었습니다만 소위 외교안보 제 전공 영역으로 보면 이런 거는 과시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정서는 야 나 통화하고 나왔다. 그리고 이런 얘기 했다. 근데 딴 정상들은 걱정하더라. 예. 요 톤이거든요. 예. 이거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드라이하게. 왜냐하면 다 지켜보거든요. 아니 설령 자기 과시라도 상대를 욕보이면서 하면 그거는 사인 간의 대화에서도 이제 문제를 삼는 건데 정상 간에 그거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해 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거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빨리 한 것은 인정한다. 네. 평가하고요. 양측에 신뢰가 형성되기 전에 통화의 상세한 내용을 그것도 우리나라 대통령이 전 세계 언론을
상대로 직접 구두 발언으로 묘사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근데 여기서 제가 또 쓸데없는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예, 그 정상 간의 통화를 할 때 네. 중간에 통역이 낍니까 안 낍니까? 깁니다. 이죠. 그러면 12분간 통화했다면 반은 통역 시간으로 잘라내야 되는 거죠. 기계적으로는 그렇죠. 기계적으로는 그렇죠. 네. 근데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그 중간에 이렇게 오버랩 돼서 겹쳐서 통역도 되더라고요. 그래요. 저도 한번 비슷한 거를 해봤는데 되기는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통역 끼고 통화 국제 통화를. 아니 여기 주한미군 와 있는 네. 중요한 지기자가 저하고 통화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하니까 의외로 시간이 얼마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요? 예, 중간에 이게 오버랩 해주기도 하고. 그럼 저는 지금까지 이제 그러면 통역 시간 빼고 절반으로 계산했는데 그건 아니다. 아니요. 주로 우리나라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트럼프는 이래저래 몇 가지만 얘기하고 요새 한반도 상황이 어떻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제 북한 얘기하고 북한 얘기하고 뭐 오물풍선이 몇천 개가 내려오고 이런 얘기한 거고 우크라이나 전황을 서로 공유했다고 하는데 그건 아무래도 북한 얘기를 많이 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계적으로 6분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여간 그 대화 내용에서 좀 주목되는 포인트가 있습니까? 예, 저도 뭐 우리 대통령님께서 친절하게 풀어주셔서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 혹은 북한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것 때문에 소위 조선업계의 주식이 좀 올랐다고 하는데 네, 뛰었다고 하더라고요. 한미 간에 특히 미국이 지금 부족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니까 선박 건조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이 소위 하나의 포인트 발언이 나왔다는 거, 이거는 괜찮은 것 같고요. 군함수리 이런 걸 맡긴다는 예. 거잖아요. 그거는 뭐 좋은 거죠. 그럼 예, 뭐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트럼프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작은. 예, 더 나아가서는 장면이라고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조선업에 한국의 투자를 유인하겠다는 어떤 뜻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 예. 근데 뭐 이왕 지사 말씀이 나온 김에 정상통화 부분 요걸 말씀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확정 이후에 지금 약 70에서 80여 명의 정상과 통화를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가장 최근에 이제 푸틴 대통령과도 통화했다는 거예요. 근데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를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이게 우리 시각으로 그러니까 그제 저녁에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어제 이제 보도가 된 건데, 근데 푸틴 대통령이 소치 있잖아요. 올림픽이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네, 우리 소치. 평창이 예전에 졌던 곳인데 그때 먼저 메시지를 푸틴이 발신했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트럼프의 당선을 축하하고 나는 미국과의 대화가 늘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러시아와 미국과의 관계가 망쳐진 이유는 러시아 때문이 아니라 미국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대화 제기를 원하고 공은 미국 측에 있다라고 발언을 하니까 기자가 현지에 있었던 기자가 그럼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루 만에 끝낼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당신의 입장은 무엇이냐라고 하니 적어도 관심을 가질 만한 가치가 있다. 트럼프는 용감한 지도자다 이렇게 치켜 세웠고 그 다음에 통화를 한 거고 보도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의 규모를 상기시키면서 트럼프에게 확전하지 말라고 또 조언을 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좀 이따 좀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진단을 해야 되니까 일단 좀 남겨놓고 또 쓸데없는 질문 하나만 더. 주말 사이 또 나온 게 윤석열 대통령이 8년 만에 골프채 잡았다면서요. 그죠? 골프를 좀 이렇게 같이 치고 그러면 좀 어떤가 그러니까 설린 우호 증진에 도움이 되긴 되나요? 그때 아베 생각이 나는 딱 그 뉴스 보니까 생각이 나던데. 네, 그것도 그렇고 이제 캠프 데이비드에서 주로 이렇게 정상 회의가 많이 열리는데 거기서 이렇게 골프 카트카를 타고 간다든가 거기서 뭐 이렇게 라운딩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렇게 몇 번 쳐먹는다든가 이런 일은 흔히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한순간을 위해서 하는 거지 뭐 이게 서너 시간 같이 골프 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예, 그런 면에서는 일단 트럼프에 대한 끊임없는 이제 구애 작전이 시작된 걸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 아베 전 총리가 그 골프 치다 벙커에서 넘어지고 막 했던 장면이 기억이 나가지고. 예, 그 일단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11월에 당선되고 3일인가 4일 만에 맞아요. 뉴욕에 있는 트럼프 타워로 가서 당선인을 소위 접견을 해요. 근데 그때 가져갔던 선물이 매우 좋은 브랜드 골프채 브랜드의
드라이버를 가져갔는데 오. 그거를 금으로 도금한 걸 가져간 거예요. 네? 금도금을 했다고? 그거 유명했죠. 18K로. 오, 얼마야 그러면 아, 그거는? 뭐 저는 골프를 치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매우 비싸겠죠. 이야. 그게 한 에피소드가 있고 두 번째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방문했었을 때 이제 골프 해동을 한 거죠. 그러다 벙커에 넘어지고 했는데 이거는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골프를 쳐서 한미 관계가 더 좋아진다면 쳐야죠. 그럼요. 그리고 얻어낼 이익이 있다면 쳐야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왜 골프를 치냐 이런 생각이 예, 그런 있어요. 다만 좀 씁쓸하죠. 왜요? 뭐가 씁쓸해? 아니 뭐 어제 회의하셨다고 하는데 뭐 경제안보 비상대책회의 뭐 등등 해서 나온 대책 중에 하나가 골프 8년 만에 잡았다라고 하니 아니 이게 무슨 그거냐. 아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현 우리 알겠습니다. 위치가 요 정도밖에 안 되나라는 생각이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한 가지요. 요거는 제가 이거 팩트로 말씀드릴게요. 골프를 쳐서 네.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관계가 우애가 돈독해졌다라고 하는 보도들이 많아요. 그거는 팩트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건 제가 팩트가 아니다라고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저런 현장에서 아베 총리를 평가하는 것을 제가 들은 사람으로서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뒷담화를 좀 했나 보다 트럼프가. 그죠? 아마도 사진 찍기가 좋지 않겠습니까? 그럴 거예요. 예, 같이 골프 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 퍼포먼스. 사진으로서는 꽤 쓸모가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 술은 안 좋아하나요? 술을 한 못 번도 먹죠. 마신 적이 없죠. 마신 적이 없죠. 트럼프는. 그래요? 콜라를 먹죠. 공통 부모는 그러면 골프를 잡긴 잡아야 되겠네. 그러죠. 예, 사실은 술을 먹고 싶은데 상대방이 못 먹으니까. 넘어가. 넘어가. 그만해. 난 이런 얘기가 좋아. 지난주에 사실은 이제 트럼프 당선 이야기를 하면서 트럼프의 이제 그 대외 정책이 어떻게 될 건가를 짚기는 짚었는데 우리가 그럼 얼마나 준비되어 있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는 사실은 별로 못 짚었어요. 네. 오늘 좀 본격적으로 좀 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통상 부문하고 그 안보 부문으로 좀 나눠서 일단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통상 부문에서 지금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서 어떻게 지금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라고 하는 의미는 소위 미국 유권자들로부터 소위 명령을 받았다고 본인들이 생각을 해요. 이 명령의 기본적인 것은 첫 번째 해외로 유출된 미국 생산 시설을 조급히 복귀시켜라. 그리고 자유무역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그동안 희생된 미국 노동자들에 대한 보상을 확실히 해라. 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이 미국과 중국 관계를 비롯해 우리가 그동안 소위 손해를 보았던 네. 무역 불균형을 겪었던 여러 국가들로부터 소위 보상을 받으라 이건데 그러면서 첫 번째는 소위 관세 정책 확실히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것도 되게 중요한 사회 정책이지만 경제 정책인데 소위 노동자 유입을 사실상 중단시킬 가능성이 많죠. 근데 이민 정책으로 이민 연결이 정책이죠. 되죠. 이민 정책이 뭐 소위 블루 칼라 노동자들도 있겠습니다만 매우 고학력의 화이트 칼라도 화이트 칼라도 어려워질 것 같아요. 이미 그거는 시작됐다고 하고요. 그래서 통상 정책에 있어서는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소위 관세 그리고 본인이 관세라고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그렇죠. 예, 연설해서 얘기했죠. 선거 기간 중에서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트럼프 일기 때도 그 중국에게다 상당히 관세를 많이 했던 정부라 이걸 가지고 이제 기존에 맺었던 자유무역 협정들을 재조정할 여지가 상당히 높을 거라고 봐요. 혹시 그럼 한미 FTA 다시 손보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까? 이미 한미 FTA는 한번 했었잖아요. 한번 했었는데 네. 여전히 우리가 사실 이익을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라 네.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항상 한참 논의했었던 IRA, 인플레 감축법이나 반도체법을 통해서 미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에 주는 이런저런 보조금들을 많이 감축시킬 가능성도 많죠. 그럼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골프 쳐야죠. 근데 그 열심히 골프 내용도 쳐야죠. 그거라며요 대책이. 에이, 다른 게 있겠지. 설마 없을까? 근데 그 내용도 조금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예컨대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 근데 트럼프는 이거 갖고 성이 안 찼단 말이에요.
지금 저기 공장을 짓기는 짓는데 최첨단 반도체는 한국 내에서 지들이 생산하고 여기는 범용제 저기 반도체나 조금 떨어지는 걸 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진짜를 가져와라 이게. 이렇게 하는 식으로 추가적인 압박이 가해질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보조금도 한꺼번에 뭐 줄이지는 못하지만 이런 어떤 거래적 차원에서 예. 재조정될 여지들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그래요? 예, 반면에 미국이 아쉬운 게 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조선 같은 경우는 미국 조선업은 완전 고사 직전입니다. 지금 미국의 연간 그 저기 선박 건조 척수가 몇 년째 연평균 5척인데. 그러면 그 항공모함을 구축하면 어떻게 건져?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그 조선업은 오로지 군용 조선만 지금 명맥을 유지하는 선에서 군용 조선만. 이렇게 뭐 함정이라든가 항공모함이라든가 이거 이외에 어떤 그 수요를 충족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조선이라는 거는 이게 범용이라서 군함도 생산하면은 상업용 선박도 생산하고 이게 하나의 풀 사이클이 돼야지 오로지 군함만을 위해서 조선소를 운영한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미래가 완전히 그 불확실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경우에는 한 개 업체가 47척 뭐 이렇게 건조를 하니까 미국의 물경 9배 이상 그것도 한 개 업체가 이렇게 저기 앞서 나가고 있고 하니까 미국의 조선업을 부흥시키는데 어떤 한국의 투자 이런 부분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오커스라고 호주하고 왜 핵잠수함 그 제공하기로 한 것도 내막을 따지고 보면 호주가 미국의 조선업에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건조해서 가져가라는 거지. 그냥 준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리할 군함을 우리 그 조선 업체를 보내가지고 수리해 달라가 아니라 우리 조선업 보고 미국에 투자 좀 하라 이런 식으로 나올 거는. 그것도 그 운영 수리 부분도 MRO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건조 능력이 있는 데서 수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수리만을 위해서 어떤 그 저기 시설을 갖추는 게 아니라 뜯어봐야 되거든요. 어떤 데는 기골 보강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미국의 군용 조선소를 또 통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면? 아니 뭐 미국의 군용 조선소라든가 또는 함정 수리에 대해서도 자체 능력이 지금 상당히 위기에 처한 것 같고 이런데 한국하고 합작, 투자 이런 부분까지 논의하고 싶다고 해석이 되는 거죠. 뭐 조선업계의 그 동향을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상당히 우리도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만 또 아이러니하게 코로나 국면에 우리가 상당히 많은 양의 소위 고부가가치 그 선박을 많이 수주했어요. 이를테면 LNG 운반선 같은 경우, 자동차 운반선. 왜냐하면 이제 더 대용량의 화물을 빨리 이동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 것에 대한 협력은 우리가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되겠으나 이제 그 기타 뭐 조선업도 뭐 미국에 뭐 투자해라라고 하면 그거는 여러 가지 함의가 있을 거예요. 특히 우리 그 경남, 마산 이쪽 지역에 소위 노동시장도 문제가 있을 테니까 제 말씀은 결국에 뭐냐면 뭐 골프 쳐야 되죠라고 농담 반 진담 반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마 좀 동향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타임 프레임이 좀 달라요. 왜냐하면 좀 트럼프의 이번 재등장은 4년 내의 타임 프레임이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말씀 듣던 거 기억에 떠오르는 게 지금 부산의 한진중공업 그 10년 전에 그 한진중공업 문제가 되게 큰 사회 문제가 됐을 때 이제 그 발단이 이제 해외 진출하면서 결국 이제 노동자들의 일자리 문제가 이제 그 쟁점이 됐었던 거잖아요. 그럼 그런 일이 또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죠.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제가 우리 수주를 많이 했다라고 하지만 이게 조선업계의 수주의 기본적인 방식은 이 조선소의 도크 있잖아요. 배를 짓는 도크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미리 가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카타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LNG 순방석에 LNG 운반선에 약 100여 척을 가계약했대요. 물론 그중에 한 60에서 70여 척만 우리가 수주를 하면 돼요. 그만큼 이제 우리 생산 설비가 부족하니 물량은 이미 줄을 서 있다. 그러니까 좀 두고 봐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좀 단순화해서 만약에 트럼프가 집권해서 다시 우리 정부에 한미 FTA 재개정하자. 만약에 그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방어가 가능하다고 보세요? 뭐 일단은 우리가 무역
부분에 있어서는 흑자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응해는 해줘야 될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나 뭐 협상은 협상대로 진행할때 예. 기본적으로 너무 빨리 예단하지 말고 뭐 한미 FTA를 잘해주면 연합훈련을 계속 진행해주겠지라는 식의 사고 방식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트럼프는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 그러니까 한마디 일도양들은 실언을 할 수 없으니까 질질 끄는 게 최선일 수도 있겠네요. 네, 저는 그렇게 봐요. 그죠? 지연 전술. 근데 저는 이 정부의 어떤 통상에 관한 부분을 너무 안보 논리에 중속시킨 현재 의사결정 시스템이 큰 장애물이 맞아요. 될 거라고 봅니다. 사실 지난번 바이든 때도 그 치과과학법, 뭐 반도체법, IRA법에 대한 우리 대응이 적절했느냐. 그때 저기 산업부 장관은 그거 미국이 발표하고 한 달이 넘도록 미국에서 어떤 대화다운 대화도 못 해보고 미국에 가서 눌러 앉아서 살았어요, 그냥 만나줄 때까지. 그러다가 저 유엔 총회 저기 윤석열 대통령이 오니까 그리로 또 가서 수행을 했는데 그때 바이든하고 48초 만나고 이랬단 말이죠. 48초. 예, 그러니까 이랬던 걸 보면은 그때 바이든 대통령한테 윤석열 대통령의 애가 탔던 거는 1억 달러를 그 기부하면서까지 48초 만난 거는 이 반도체법에 대한 다급함 때문이었거든요. 네, 네, IRA법이라든가. 네, 네. 그때 산업부 대화 라인이 마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나고 그 유명한 바이든 날리면 사건이 터진 겁니다. 더한 것도 있습니다. 뭐냐면 그 당시 펠로시 미 의회 의장이 한국을 방문했는데 당시 우리 대통령은 휴가 가죠. 저기 동숭동에서 영국 보시고 영국인들과의 네. 소맥을 곁들인 만찬을 베푸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은 이 윤석열 정부가 통상을 통상으로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동맹 관계, 이념이나 아니면 안보에 종속시켜서 경제 안보라고 하고 중국하고 인위적인 탈중국을 입 밖으로 꺼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반해서 지금 트럼프는 거래주의자고 이런 어떤 이념, 가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고받는 관계로서 동맹도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 정부가 그 나올 때 대응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는 이 정부의 지나친 이념주의자들이 어떤 경제 분야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경제 안보 위주로 다 짜여져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이건 시급히 이건 바꾸지 않으면 안 될 거예요. 두 번째 안보 분야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래서 뭐 이 방위비 뭐 증액해 달라고 요구를 할 거라든지 전략자산 전개 비용 내놓으라고 할 거라든지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네. 좀 더 종합 정리를 해서 거기다 플러스 알파가 있는지 궁금해서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안보 분야에서 어떤 청구서를 내밀지 그다음에 또 어떤 변수가 있을지 좀 진단을 좀 해 주신다면. 예, 일단은 방위비 분담금이 가장 많이 얘기가 되는데 그 이면에는 사실은 돈은 표면적인 어떤 의제고 어떤 자기네가 한반도 안보를 위해서 군사적 부담을 한다는 그 자체를 일단은 불온시하고 네. 적대시한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것보다는 이제 대만이나 북한 문제 같은 경우는 거래적 시각으로 이건 충분히 풀어가겠다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원하지 않는 주한미군 주둔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예. 그 문제까지 갈 수 있다고 보세요. 28,500명 원래 트럼프는 일기 때 주한미군 철수를 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맥마스터 안보 보좌관이 중요한 그 보고를 올리죠. 주한미군은 한국을 지켜주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미국 본토 방어에 중요하다. 북한이 그 ICBM을 쐈을 때 알래스카에 있는 미국 레이더가 파악하다 보면 10분 이상 걸리는데 한국에 주한미군이 가 있으면 7초면 된다. 발사 단계에서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설득했어요? 그렇게 설득했어요. 그렇게 보니까 이게 주한미군이라는 게 단순히 지키러 간 게 아니라 미국 본토 방어에 매우 중요한 자산이라는 걸 설득을 했는데 트럼프가 듣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막 보고서 빼돌리고 막 엄청나게 또 지연 전술을 쓰고 그랬는데 미국의 이 안보 라인들은 이 주한미군은 여긴 사활적 이익에 해당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건데 트럼프는 반드시 주한미군은 이거는 철수시켜야 된다. 이러다가 이게 그 절충이 안 되니까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불똥이 튄 겁니다. 네. 전후 과정이 바뀌었다. 그러면 놔뒀으면 돈은 제대로 받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다가 나중에는 주한미군 문제뿐만 아니라 그걸로 성이 안 찼는지 소위 말하는 작전 준비 비용이라 그래서
그 한반도에 출동하는 항공모함 전략 폭격기 운용 비용도 다 받아내라 이게. 그러니까 미국의 국방비도 한국이 일부 부담해줘야 된다는 논리예요. 본질은 주한미군 문제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제 증원 전략까지도 네. 이게 훈련하는 비용까지도 다 이제 청구하겠다. 이래 되니까 뭐 5배, 10배 이렇게 증가하는 논리가 나온 거거든요. 예, 이번에는 아마 조금 더 세게 나오지 않을까. 그때 당시보다. 그리고 북한하고는 거래를 추진하고 이런 어떤 판을 짜지 않을까 싶어요. 최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아마 바이든 정부 기간에 만들어 놓은 이런저런 장치들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한미일 협력 체제. 두 번째는 그 한국과 미국 간에 만들어놓은 소위 NCG 체제라고 하는 그 확장 억제 그 핵 사용과 관련된 체제에 관해서는 이런저런 비판적 자세를 견지하면서 아마 비용을 요구할 거예요. 그래요. 예, 여기서 비용이라는 것은 뭐 김종대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정무적 차원의 비용인 것이죠. 뭐 이를테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미국이 너희들의 방어를 위해서 이런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심지어 핵까지도 우리가 사용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데 FTA는 방위 분담금은 안보를 쳐서 뭐 통상을 이렇게. 얻어낸다 이런 식으로. 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매우 적나라하고 매몰찬 형태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첫 2년은 좀 세게 매몰차게 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워싱턴 선언은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세요? 사실 그동안에도 워싱턴 선언 자체도 이게 효용성이 있는 거냐 많이 의심받는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등장하게 되면은 워싱턴 선언의 효용에 대한 의심이 우리 우선 국내에서부터 많이 고조되고 이게 자체 핵무장론으로 연결되는 주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은 미국에서 확장 억제력을 제공한다. 특히 그 핵을 한반도에서 사용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 부대가 지정이 돼야 되고 어떤 핵무기를 사용할 것인지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나와야 되고 무엇보다도 주한미군이 핵전쟁 교리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현재 이 시간까지도 주한미군에는 어떤 핵에 인가된 요원도 없고 어떤 교리라고 할 만한 게 들어온 게 없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서 아직은 정치적인 어떤 보장이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더 구체적인 어떤 일체형 확장 억제를 구체화할 수 있는 요구를 우리는 해야 되는데 네. 그런데 먹혀들질 않는 거죠. 그러면서 거꾸로 이런 부분도 거래주의 영역으로 포함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국의 어떤 그 핵무기가 한반도에 투입된다고 할 때 비용은 얼마냐. 또 평소에 그거 준비하는 데는 얼마나 돈이 드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저 계산서를 뽑아보고 거기에 따라 거래적으로도 판단할 수 있고 네. 어쩌면은 그러지 말고 그냥 핵무장을 한국이 핵무장하는 거를 일정 정도 용인해 주는 방향. 그것도 가능성이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애들이 콜비라고 이번에 안보보좌관 물망에 오르는데 뭐 안 될 것 같긴 하지만 선거 캠프의 브레인이었거든요. 네.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은 좀 모호하긴 합니다만은 네. 여러 가능성을 역시 다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걸핏하면 나오는 한국 내 보수 세력 이야기는 자체 핵 무장론에 응답을 할 수도 있다. 개연성은 있다. 뭐 저기 일부 주장은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래요? 뭐 정책화된다고는 제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최 교수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왜요? 미국의 보수 세력이 됐든 뭐 니오콘이 됐든 심지어요. 그거는 소위 한계선 밖에 있는 거고요. 우리 언론의 프리즘을 통해서 미국의 누가 한국의 뭐 독자적 핵무장을 뭐 양호해야 된다라고 발언하는 사람들이 종종 보도가 되긴 하던데 그거는 저는 그 신뢰성을 상당히 높이 평가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중요한 인물들은 아니다. 그래요? 아니 얼마나 미국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면 우리도 대선 때도 그랬지만 정말 바쁜 사람들은 언론 인터뷰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하물며 무슨 한국 언론의 인터뷰예요. 되게 설득력 아니 그런데 이 점에서 진짜로 일하는 사람들은 안에 있고요. 아니 보세요. 지금 요번에 비서실장으로 된 왈스 그분도 한 번도 나타난 분 아니에요. 우리 언론에. 소위 그러다 미국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다 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었고요. 실세는 안 나타난다. 아니 그런데 이 부분은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면에서 배경이 되냐 하면은 네. 북한의 비핵화를 말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네.
정강 정책에도 안 나온다는 거죠. 음.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는 북한이 핵을 너무 많이 갖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줄인다는 얘기지 비핵화가 아니거든요. 어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직접적으로 한국이 뭐 핵무장을 하라 마라 하는 얘기보다도 사실상 우리 귀에는 그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가지고 어떤 정책이 나와줘야 이런 부분에 가닥을 잡는데 여기서 두 분의 전망이 좀 약간 갈리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요거는 좀 그러니까 저기 인물 포진이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트럼프 내각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특히 백악관도 그렇죠. 요걸 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뭐냐면 정부 대 정부라고 하지만 사실 한 라인이 어떻게 구축이 되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통상 부분에서도 그렇고 안보 부분에서도 그렇고 그래도 한국 사정을 좀 잘 알고 한국 사정에 대해서 그래도 좀 고려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포진되느냐. 그다음에 내지 실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가 접근 가능한 사람이 이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아직 인선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선거 캠프 때의 포진을 보면 어떻게 전망을 할 수 있을까요? 말 안 듣는 사람들은 다 쳐낼 것 같고요. 그리고 폼페이오 폼페이오 그 다 쳐냈죠. 저도 뭐 그건 당연한 귀결이라고 생각해요. 워낙 이런저런 사람들이 트럼프가 소위 야인인 시간 동안 뒷담화를 많이 했고요. 볼튼도 그러면 기억 안 나는 거죠? 당연하죠. 거긴 뭐 적이죠. 얼씬도 못해. 그래서 예스맨들을 많이 기용을 할 거라고 보고요. 그럼 더 위험한 거 예,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 잘 짚어주셨는데 핫라인 구성이 중요해요. 근데 저는요 좀 비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출현이 특히 우리에게 더 긴장감을 조성하는 것은 누가 그쪽에 국가안보 보좌관이 되든 국방장관이 되든 혹은 국무장관이 되든 간에 우리 쪽 진영의 사람들을 보면 정부 진영의 사람들을 보면 갑자기 그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안보 보좌관한테 전화해서 나 누군데 이러 좀 얘기 좀 합시다라고 허심탄회하게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김태호 차장은 절대 안 합니다. 절대라고 왜 그렇게 단어를 넣었어요? 아니면 그 양반 뭐 미국 통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상 그렇지. 제 말씀 뭐냐면 저는 정의용 당시 안보실장이 심지어 볼튼하고도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네. 강경화 장관이 폼페이오 장관하고 허심탄회하게 언성을 높이면서까지 그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서훈 국정원장이 뭐 미국의 카운터펀트하고 허심탄회하게 통화하고 얘기하는 걸 목도한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저쪽에 누가 있든 우리도 일국의 안보수장인 사람일 텐데 네. 그 사람들의 역량을 보면 조금 그래서 불안한 거죠. 신원식 안보실장도 아닌 것 같고 김태호 차장은 또 아니다? 저는 뭐 두 분 다 미국 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봐요. 그러면 누가 해요? 그걸 왜 저한테? 뭐 어딘가 있겠죠. 조태열 지금 특보 됐죠? 특보. 네? 외무부 장관. 조태열 그 정호진. 조태열은 장호진. 네, 장호진 특보된 거죠. 예. 그분은 뭐 하실 수 있겠죠. 아니, 제 말씀은 뭐냐면 어쨌든 타이틀이 중요한 거죠. 특보가 어떻게 거기 미국의 국가안보 보좌관하고 통화를 합니까? 그렇다. 아니 그런데 우리가 외교적인 정책을 많이 들어보고 또 실무를 해봤던 사람들은 자꾸 관성적으로 미국이란 사회는 함부로 바뀌는 게 아니다. 트럼프가 기환해도 네, 그렇죠. 뭔가 이렇게 급격한 변화는 없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듣는데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저는 그러죠. 그런 게 아니라 이번에 트럼프는 진지하다고 좀 평가가 돼요. 진지하다. 조금 더 급진적이고 조금 더 과격하고 거칠게 나올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일기 트럼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은 일종의 아웃사이더였어요. 네. 참모들한테 둘러싸였고 또 거기서 참모들한테 견제를 당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못했다고 보고 있는데 이기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와 선거 때 했던 얘기가 바로 정책이 되겠어? 이거 굉장히 저는 위험하고 아니하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하시니까 떠오르는 게 아베인데 아베가 그 1기가 있고 2기가 있잖아요. 예. 1기 때 결국은 총리하다가 이제 금방 저기 그 총리 자리 내놓고 아마추어란 욕 바가지로 얻어먹고 내려놨다가
다시 총리가 되면서 그냥 작심하고 밀어붙였던 게 있잖아요. 거의 비슷하게 가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2기 트럼프는 1기 트럼프와는 확실히 다릅니다. 여러 가지 지금 참모 인선도 그렇고 집권하는 첫날부터 무더기 행정명령이 예상되고 이건 우리가 엄중하게 받아들여서 저기 강한 트럼프가 들어왔다. 이렇게 가정을 수립해 놓고 정책을 짜는 게 맞지. 이게 합리적이지. 이게 뭐 어떤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과거에 알던 관성대로 안이하게 봤다가는 오히려 큰 어려움에 닥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제가 오늘 주되게 여쭤보고 싶었는데 안보 분야 얘기니까 갑자기 안보실장과 안보 1차장 보니까 아니라는 거잖아요. 두 분의 진단은. 그럼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저는 뭐 준비가 설마 뭐 트럼프가 준비하라는 되겠냐, 이야기죠. 이런 식으로 준비를 잘 하시라는 왜 또 이야기죠. 저렇게 갑자기 그래서 트럼프 되는 거 걱정하고 있었다는 거 저희가 아닙니까? 뭘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얘기 나온 김에 아까 잠깐 그 최정권 교수께서 이제 그 가장 먼저 통화한 사람이 네타냐후, 그다음에 젤렌스키도 되게 빨리 통화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이른바 두 개의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가자 전쟁. 어떻게 그러니까 트럼프가 할 거냐? 그러니까 빨리 그러니까 저기 끝내버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전망이 거의 대다수잖아요. 김종대 의원님도 거기는 동의하시는 거죠. 예, 동의하는데 방법이 문제입니다. 왜?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만약에 젤렌스키가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무기 지원을 끊어버리겠다. 또 저기 푸틴이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왕창 주겠다. 예, 이런 양면 전술로 접근하자는 보고서가 이미 여름에 올라갔거든요. 어허. 이제 그거를 트럼프가 본 것 같고 그렇다면은 지금 어떤 그 엊그제 나온 말도 영토가 아니라 평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냥 여기서 그냥 선 긋자 이거잖아 그 얘기. 예, 그렇게 들리는데 네. 협상장으로 일단 끌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제 미국이 지원을 갖다가 지렛대로 삼고 이걸 갖다 두 지도자를 동시에 압박하는 뭔가 이런 액션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근데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속수무책인 겁니까? 그렇게 나오면? 아니 일단은 유럽하고 정책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일단 유럽은 이런 정책에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제 생각에는 트럼프가 자꾸 이렇게 가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의 전쟁이 아니라 유럽의 전쟁이다 하면서 그러면 니들이 알아서 하라 하고 자꾸 유럽에 압박을 가하는 식으로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나토와의 관계가 이제 굉장히 좀 어려워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은 오히려 예외가 될 수가 있는 게 네타냐후한테는 취임 전에 가자지구 전쟁을 끝내자 이런 얘기를 했다고는 알려져 있어요. 네. 하지만 사실은 네타냐후에 대한 굉장한 지지자거든요. 트럼프는. 그래서 여기는 또 조금 더 좀 상황을 관망해야 될 것 그러면 같습니다. 우선순위로 따지면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이제 그 끝내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일단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다소 더 적극적으로 보여진다. 예. 이런 정도로만. 최 교수는 하겠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두 가지 시각이 있더라고요. 트럼프 행정부 안에서도 첫 번째는 그 전쟁을 끝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소위 적극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미온적으로 방관주의자들도 있어요. 이제 알아서들 하고 그게 막아줘. 군사적 지원을 중단하자라는 거예요. 그건 뭐 끝내자는 얘기 아주 그 좀 거칠은 표현이죠. 우회적 표현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 기본적으로 소위 정치적 해결이라고 하는 것이 종전이 될 거고 종전의 의미는 현재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20%를 점하고 있는 러시아의 기득권을 인정해 주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 중 외교안보 분야에서요. 이거는 미국한테도 큰 타격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즉 뭐냐면 영토를 존중하지 않고 국경선을 무력을 통해서 침범해서 기득권을 잡게 되면 그걸 또 미국이 인정해 주게 되면 그럼 대만은 그러면 저기 방금 얘기했던 저기 네타냐후 방식의 그러한 전쟁은 미국이 용인해 준다는 시그널로 되니까 좀 두고 봐야겠죠. 단 저는 그래도 소위 정치적 협상을 통한 일종의 해결책, 휴전 내지는 종전이 될 거라고 보고요. 가자로 넘어와서는 아마 그거는 그냥 놔둘 거예요. 소위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신의 영역. 아니, 뭐냐면 이게 종교 전쟁이고 그래서 가장 그래서 트럼프에게 편안한 선택은 이스라엘 지지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타냐후 다음에 사우디하고 통화를 했다라는 의미가 여기서 이제 확인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트럼프 1기 때에도 사우디하고는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그건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저도 한번 해보니까 그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에 가서 이런저런 굴욕을 많이 당했거든요. 네. 자기 정부 초기에 뭐 소위 얘기해서 그 증산도 안 시켜주고 사우디가 무슨 언론인을 죽였다라고 하는 그 프레임 속에 네. 사우디를 많이 비난하다가 어쩔 수 없이 사우디를 방문했고 특정한 그 외교적 성과도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네타냐후 사우디를 통화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하지만 어쨌든 저는 그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두 개의 전쟁 중 우크라이나에 많은 신경을 쓸 것이고 그러면 푸틴하고의 관계 때문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젤렌스키는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이른바 동진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크루스크를 점령하고 거기서 알박이를 해서 네. 저기 나중에 종전 협상이 되더라도 우리가 크루스크에서 철수하려면 크림반도까지 내놔라. 쳐들어와서 점령한 거 포함해서 이렇게 협상 칩을 키우는 방향으로 저기 확전 전략을 선택했죠.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휴전 협상 때 철의 삼각지에서 그 치열한 전투 벌였던 비슷한. 그렇죠. 그게 다 뭐냐 하면은 종전이나 정전 협상에 대한 얘기가 구체화되면 전투는 더 격렬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더 확전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전쟁이 끝나기 전에 하나라도 더 차지해 놔야 유리해진다는 이런 것 때문에 한국 전쟁 때도 정전 협정에 대한 협상이 들어가고 나서 전투가 더 치열해졌거든요. 그게 일명 고지전입니다. 그렇죠. 예. 저는 이제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한 2-5달 남았는데 그 전에 지금 의회에서 승인한 대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총액이 약 70억 불 남았어요. 근데 아마 바이든 행정부는 자신이 나가기 전에 70억 불어치 군사 지원을 하고 나갈 거예요. 그럼 그것이 어느 정도 이제 이 우크라이나에게는 힘이 되겠죠. 다만 이제 이번 겨울이 끝나고 봄에서 여름 넘어가는 그 시기에 이 트럼프 행정부가 얼마만큼의 지원을 해주냐 이건데 지금 하원과 상원이 공화당이 지금 우세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려울 거죠. 저는 한반도 정세가 김영삼 정부 때 같이 될 것 같아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때 클린턴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을 따돌리고 북한에 접근했거든요. 아, 그렇죠. 예, 이런 위험이 지금 임박해 있다고 봐요. 그래서 물론 뭐 골프 열심히 치겠지만 이런 문제보다도 트럼프는 전혀 다른 근데 사람입니다. 골프를 쳤는데 자꾸 지면 어떡하지? 져줘야지. 그래요? 왜 어떻게 골프도 트럼프를 이겨? 이기고 다 줘? 그 승부조작 아니야, 승부조작. 아 그럼 여론 조작, 증권 시세 조작 다 조작으로 했는데 이건 왜 못합니까? 다 조작으로 돈도 벌고 권력도 차지고. 그만하시죠. 마지막으로. 아, 이건 그러면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뭐 그러니까 그 지원을 그렇게 앞장서서 빨리 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예, 그 부분도 이제는 러시아 북한 문제가 트럼프한테 이렇게 패키지로 묶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 또 트럼프를 통해서 김정은을 설득할 수 있는 거. 저기 푸틴을 통해서 예, 이런 부분들까지 보니까 지금 그야말로 주변 정세가 엄청난 어떤 격동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 이때 대한민국이 그 기회의 창문을 여느냐 아니면 수동적으로 끌려가서 당하느냐 지금은 이 기로에 놓여 있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느냐가 역시 또 물음표 한 3개 찍혀야 될 것 같은데 별로 잘 돼 있다라는 뭐 이 흔적이 좀 잘 안 그러니까 보여요. 무기가 아니라 평화를 준비할 때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바야흐로 외교의 시절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결론으로 삼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하고 두 분과 인사 나누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